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규로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메이카 킨케이드의 루시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메이카 킨케이드는 필명이고 본명은 일레인 포터 리처드슨입니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의 앤티카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출신이라는 것이 작가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루시는 자전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소설이고, 그래서 책에 섬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티카라는 섬은 카리브해의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15세기에 콜럼부스가 발견한 섬이죠. 현재 원주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유럽에 수출할 사탕수수 등의 지배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실어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입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1981년도에야 독립을 했는데, 그 식민지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현재도 영국의 연방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콜럼버스가 위대한 탐험가로 추앙받지만 이 작은 섬의, 이 식민지 섬의 루시에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루시는 그 책에서, 실제 책에서도 그 남자친구 폴이 위대한 탐험가들이 자유를 추구했다는 말을 듣고 루시는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누구는 재물을 얻고 누구는 죽음을 얻지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망하고 누리는 부와 자유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루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시는 자신들을 지배한 그 영국에 대한,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계절이 없고 1년 내내 무더운, 그리고 가난이 일상적인 그런 곳에서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저메이카 킨케이드, 그러니까 루시는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영민하고 독서를 즐기고 학업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자신의 어떤 미래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9살 때 남동생 셋이 연이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더욱 가난해지고, 남동생들에게는 굉장한 기대를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반영처럼 키우려고 하고, 자신에게는 전혀 기대를 품지 않는 엄마에게 격렬하게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이 룩시라는 작품과 애니존이라는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애니존이 나오고 한 3년 정도 후에 이 루시라는 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존이라는 작품은 애니가 앤티카 섬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날 끝이 납니다. 루시라는 작품은 첫째 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한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이 두 소설이, 두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섬을 떠나서 17살에 외국인 입주 보모로 미국의 큰 도시로 가서 생활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가 17살 때 미국의 보모로 간 집은 아이가 4명이고, 남편 루이스는 변호사이고, 아내 머라이어는 루시가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이 착한 여성이고 미국의 상류층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보모 생활을 합니다. 보모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라이어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루시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처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머라이어에게는 루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리함이나 어떤 그런 눈치는 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고,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자주 휩싸입니다. 저도 작은 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서울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나도 자랐으면 어땠을까, 나는 얼마나 또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루시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환경 속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다를 수 있는가, 어떤 분노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선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가 겨울에 미국을 도착을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은 사계절이 없는 나라이니까 태어나서 처음 겨울을 경험해 보는 거죠.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머라이어는 굉장히 이렇게 막 기대감에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머라이어에게 수선화는 봄날의 어떤 아름다움과 설레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라이어는 그 수선화를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선화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루시에게 그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시에게 수선화를 보여줍니다. 봐라, 이게 봄이고 이게 수선화란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루시에게 수선화는 상처예요. 그 수선화가 결코 자랄 수 없는 환경의 그 섬에서, 그래서 당연히 수선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학창 시절에 윌리엄 워즈워스의 수선화라는 시를 강제로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어요. 윌리엄 워즈워스는 그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섬을 식민 지배한 영국 시인의 시를 강제로 암송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시에게 수선화라는 것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에 꽂히고, 머라이어는 루시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또 좀 불행했던 경험 때문에 루시에게 항상 마음에 화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을 단순히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수선화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머라이어가 나쁜 의미에서 보여준 건 아닌데, 루시는 봄에 활짝 핀 그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수선화인 걸 알기도 전에 꽃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낍니다. 루시도 머라이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과 다른 인종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또 자신을 늘 배려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루시는 머라이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라이어는 지구 환경 생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나름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라이어를 포함해서 상류층과 중상층 중심의 그 생태주의 활동가들을 보면서 루시는 그들의 계급적인 어떤 특권 자체가 생태의 파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영민하게 바로 간파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라이어가 좋아하는 시골 그 별장 지역에 새로운 별장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라이어는 그로 인해서 이제 생태가 파괴되어지니까 안타까워하고 이제 반대를 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소유한 별장은 먼저 지어졌을 뿐이지 그 전에는 역시 초원이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상류층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삶 자체가 생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루시는 알아채요. 실제로도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1인당의 물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이나 식사량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루시는 그런 일반적인 현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순과 불편함을 굉장히 영민한 시선으로 잘 파악합니다. 하루는 내 아이들과 머라이어와 루시가 시골 그 별장으로 여행을 가는데, 기차 안의 승객들은 대부분 다 백인이고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시중 드는 사람들은 다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는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계급과 인종차별을 느낍니다. 근데 머라이어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루시는 그것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는 머라이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착하고 그런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머라이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기차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창밖에 넓은 이 밭을 바라보면서도 머라이어는 낭만에 빠져 있어요. 너무 멋져 하고 감탄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루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시는 그 풍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떼약볕에서 밭을 가는 고된 노동을 하는 흑인들을 떠올리면서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루시가 가장 분노하고 증오하는 대상은 그 애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어머니예요. 미국에 와서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받지만 한 번도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룹니다. 루시에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대상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앤티가 섬 출신의 루시에게는 생사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의 방식대로 딸을 키우고 딸을 자기 반영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살아왔던 방식처럼 그냥 그렇게 분신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엄마에게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근데 이게 엔티가섬의 억센 여자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루시에게는 루시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엄마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엄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관계처럼 한쪽이 너무나 무력하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는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고, 미국으로 간 뒤에는 그 과거에 자신의 과거와 그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것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되는데, 루시라는 이름은 엄마가 악마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줄여서 루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루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독자들이 조금 이렇게 멘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루시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루시의 마음 한편에 있던 불편함,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를 키워준 엄마인데 내가 엄마와 연을 끊는다는 것, 엄마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것이 엄마에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좀 불편한 마음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자기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고 짓눌리던 나에서 탈바꿈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루시가 이렇게 이제 17살의 나이에 이제 미국에서 보모로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의 영민함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에 환경운동가들이 시골에 계신 권정생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권정생 선생님이 그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보고 그들 나무랍니다.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며 못마땅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누리는 편리함들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하고 불편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많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루시가 머라이어를 봤을 때 그런 것처럼 말이죠. 1940년대 식민지 출신의 유색인종, 그리고 여자, 그리고 너무나 영민한 17살 아이가 홀로 낯선 도시에 살아간다는 것을 작가 특유의 어떤 그런 분노와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메이카 킨케이드의 루시였습니다.